지금 현재 여권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제거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이 정도가 되면 국민에게 진실되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사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진실성이 있건 없건 그래도 모양은 일단 갖췄다. 그렇지만은 이 외형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인사권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 외양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또 이 새로운 공격의 수단을 또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윤석열 총장을 밀어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휘하의 세력들, 인사들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데 현안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고요. 그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현 시국에서는 바로 김두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관이가 말하자면 이제 횃불을 딱 들고 튀쳐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1차적으로 따라 나온 사람이 황운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완전한 승리, 복귀로 인해서 이번 이 징계 국면이 마무리되기는커녕이고 제2단계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국면의 특징은 외형적으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탄핵하자 마음만 먹으면요 한순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 얼마나 전광석화같이 그리고 치밀하게 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여러 가지 임대차법이라든가 부동산법이라든가 또 이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관한 법이라든가 일일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174석의 무기를 가지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이 방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의 수단을 다시 한번 더 칼을 꺼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칼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절차적 하자성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징계위원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보다 더 센 징계를 해나가자. 이런 또 이 압박 전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서 그래서 탄핵과 징계의 재추진, 징계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징계를 다시 한번 더 센 징계로 나가자.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그만 칼들이 번쩍번쩍 지금 빛나고 있는데 그 조그만 칼들은 바로 뭐냐. 가장 낮은 단계의 칼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니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총장이 사과해야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집권 여당의 균형감 있는 이 공세인지 공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윤석열 총장을 최소한도로 사과하라 이렇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면 선제 조건이랄까요? 선제 조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런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나게 된 이유가 뭐죠? 추미애가 이를 저질렀어요. 호떡집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24일, 25일 날 오후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 날 어제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사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사과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분석해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추미애가 나와야 되는데 추미애는 어디서 칼춤을 추고 있는지 아니면 삼배 일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사에 들어가서 조용히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부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사과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당에서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려면 추미애한테 당신이 먼저 사과해라. 그래야 윤석열도 사과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 국민들이 믿어줄 거 아니냐. 이게 최소한도 한 유치원 학생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 유치원 학생들도 굉장히 똘똘합니다. 예.
우리 클 때 한 대학생 정도보다도 더 똘똘할지 몰라요. 그런데 추미애한테는 하나도 말도 못하고 정말 추미애한테 절절 기어왔잖아요. 여당도.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독선적으로 해갖고 나라의 근본의 틀을 다 무너뜨리려다가 대대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윤석열 총장은요, 그야말로 공격만 일방적으로 1년 내내 받아온 사람이에요. 인사학살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감찰권을 통해서 역대 검찰총장 중에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인격적으로 이 모욕을 당해오면서 검찰총장직을 지키면서 법적 투쟁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윤 총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과를 윤석열 총장한테 먼저 얘기하냐? 추미애가 사과를 했다 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어서 저도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부덕의 소침이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양상으로 또 모양이라도 그럴듯하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의 이런 자세는 외양으로 보나 내적인 측면에서 보나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칼은 검찰개혁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검찰개혁은 바로 뭐냐? 수사권, 직접 수사권까지 다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6개 정도로 국한시켜놨는데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것 싹 다 모조리 뺏겠다는 것이 최근에 바로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한 보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칼 중에 하나가 작은 칼치고는 엄청 큰 거죠. 공수처 조기 발족입니다.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법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걸 다시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공수처법도 자기네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개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다시 개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칼들 서너 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입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막을 재간이 없어요. 유일한 막을 재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정부 여당의 조치에 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틀을 가진 미디어들이 여론을 압도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그 여론에 우리 야권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을 질러서 여당에 대한 그야말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만이 의회 독재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식물총장 만드는 이 작업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용구 법무차관이죠. 이 법무차관의 비리, 가장 큰 비리가 지금 뭐예요? 택시기사 폭행한 거예요. 이거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직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한 제도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아무런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야말로 적발해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음주를 하다가 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아무런 죄도 없는 안전하게 집에다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그리고 돈 주고서 매수까지 했어요. 합의까지 했어요. 말이 합의지 이거 뭐 강제로 어떻게 합의했는지 이것도 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차관으로 앉혀놨어요. 그래서 여론이 빗발치고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 재수사하겠다. 그래서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재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 이것도요. 어린 꼬마가 이 얘기를 들어도 웃을 것 같아요. 예. 제 수준에서는 그냥 웃을 것 같다고 밖에는 논평을 못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도 충분히 참 어떤 모양새로 왜 그러는지 참 치사하고 치졸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용구와 서울중앙지검이 누구죠? 애완견 제1호 이성윤이잖아요. 둘이 윤석열 총장을 협공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누가 수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해서 짜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고수 칠 때. 그래도 고수 칠 때요. 3명 이상이 치더라도 옆에 치는 사람 눈치도 가끔 봐요. 또 옆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눈치도 덜어 봅니다. 왜? 자기 양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운이 또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스톱을 짜고 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용구와 이성윤이는 이거 뒤에 추미애가 또 지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의혹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밑에서 추미애 대리 칼춤을 추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용구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앞잡이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윤이잖아요. 사사건건 중요한 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재수사에 나섰는데 누가 수사를 하냐면 삼총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용구가 누굽니까? 법무실장을 2년 8개월 정도 해온 사람이에요. 법무실장을. 법무실장 할 때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가 뭘 한 줄 아세요?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윤이가 지금 수사총 지휘자잖아요. 중앙지검장이니까. 그리고 구자연 3차장인데 이거를 구자연 3차장이 지휘를 하게 했는데 구자연이는 누구냐? 구자연이는 그 당시에 대변인을 했어요. 대변인. 법무부에서 대변인하고 법무실장하고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리고 검찰개혁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구 법무실장이 간 것은 검찰개혁을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하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무실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법무부 간부들하고 술자리를 가졌을 때 바로 누가 있었냐? 바로 구자연 현 중앙지검 3차장이 그 술자리에도 있을 정도로 이용과는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자, 넘버원 이성윤 검찰국장했죠. 넘버2 구자연 차장 그 당시 대변인 및 검찰개혁 단장했죠. 그 밑에 이동원 형사 5부장 소관인데 형사 5부장이 담당 부장검사예요. 예, 왜냐하면 형사 5부장이 바로 교통범죄 전담 부서장입니다.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동원이는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국제 형사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윤이를 정점으로 해서 구자연, 이동원 요 세 사람이 전부 한 패로 한 팀으로 일한 적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결과 아무리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도 법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냥 신문만 보고 상식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과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 제 법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선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게임의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부 한 팀 수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수사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일을 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이렇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철면피라고. 이런 철면피적 수사팀을 구성한다. 이게 상식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성윤이와 그리고 추미애와 그리고 이용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고스톱치고는 수준 이하의 고스톱 팀이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조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면적으로는 이 구자영 중앙지검 3차장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래 이런 범죄 1차장 소관이라고 합니다. 1차장이 누구냐면 김욱준 차장이에요. 근데 김욱준 차장이 지난번에 검사인한 때 추미애의 징계 조치 이거 잘못된 것이다. 반기를 들었고 이성윤이한테 우리 다 동반 사퇴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사의 표명을 한 사람이 바로 김욱준 차장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2차장도 있고 4차장도 있건만 왜 하필 3차장한테 갖다 줬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나 더 이상 공격하고 비판해봐야 내가 할 길 가겠다. 이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윤, 이용구가. 이거 이용구한테 보고 안 하고 했겠어요? 몰래라도 다 은밀하게 다 교류하지. 그래서 또다시 이용구와 그리고 이성윤이가 만만치 않은 그런 이 항명을 윤석열 총장한테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거예요. 대검에서 지휘한다고 한들 대검 지휘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지 멋대로 하지.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다시 칼자루 빼가지고 그 수사팀 다시 구성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건과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참 속으로 할 말이 많지만 윤석열 총장 이거 참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오묘하게 공교롭게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팀플레이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론이 살아있고 국민이 살아있고
이런 한 이 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지언정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추미애 아들 수사 사건 수사 날 때 계속 몇 달씩 뭉개다가 김관정이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 보강팀까지 만들었잖아요. 수사 팀을 보강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한두 달간 수사하다가 수사해보니까 아무 형이 없다.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똑같은 복사판이 된다. 내가 아주 철저히 수사했는데 이용구 차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거 내고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이 검찰까지 지금 현재 전부 다 장악해 있는데 더더욱이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까짓 것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팀 따보는 걸 보면 여전히 이 그야말로 파도와 같은 이 분노한 민심을 역으로 거슬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성공하겠느냐. 이미 여권 내에서도 말이죠. 강성 친문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현 시국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지지층과는 상당히 현 시국을 보는 눈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의 마음 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래 갖고는 되지 않겠다.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견제하려고 빼드는 칼들이 뭐였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열린민주당의 대표죠.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를 본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 가고 싶다고 그랬지만 다른 데로 위원회를 배정해줬는데 최근 두어 달 전에 바로 최강욱이를 기습적으로 법사위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무리 야당에서 난리치고 비판해도 전혀 먹히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최강욱이가 누군가요? 반윤석열의 국회에서 거의 1, 2번을 다투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제대로 공격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어떤 변화가 또 있느냐? 시스템적인 이건 변화입니다. 바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인 김진애 의원. 이 사람도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을 후보로 정식 공천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그러면 순번이 지금 1, 2, 3번까지만 나가 있는데 4번이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4번이 누구냐? 김의겸이에요. 김의겸이가 누구냐? 강성 친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강성 친문의 핵심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윤영찬이, 윤건영이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고민정이 눈에 뻔한 거 아니에요? 김의겸이를 투입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열린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에게 겨누는 날개 지금 결을 지금 다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의겸을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국회의 전투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 비판하고 욕하고 내년 7월까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정부 여당의 큰 틀에서 이 꼼수가 눈에 다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을 여전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또 써먹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정한중입니다. 정한중. 여러분들 정한중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 바로 정한중이에요. 이 정한중 위원장 이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어요. 바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양반이 외대 교수잖아요. 법조윤리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이 양반은 저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징계 사유도 지금 타당성이 없고 징계 절차도 위법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취지로 재판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적위원이 7명이니까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3명밖에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의견한 거. 이거는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재판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 정한중 교수는 아니다. 4명이 사실상 출석한 것이고 3명이 출석해서 의결하는데 심의하는데 참여했으면 그것이 출석 인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꼭 의결할 때만 들어가고 의결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빠져갖고 3명이 됐다고 그래서 4명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못 채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판은 정치적인 중립과 관련된 비판입니다. 이것도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법조 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 부적절한 행위 플러스 부적절한 행위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법조 윤리 기준인데 법관 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이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품위 손상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한준 교사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자, 심의가 다 끝나고 의결이 다 끝나고 나서 언론에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공정하게 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했지만은 이번 징계위에 들어간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후회한다고 했으면 더 이상 이렇게 엉뚱한 일 그만하십시오. 굉장히 국민한테 실망을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징계위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 후손들한테도 계속 족보에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한다고 했으면 더 이상 언론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런 패복 활동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말이 많으면요 반드시 또 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한중의 뇌 속에는 여전히 윤 총장을 몰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페북에 나온 플레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전반적인 현 국면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몰아내려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작동 중에 있고 수정 보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날이 더 무섭게 세워졌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특히 우리 야권에 속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그야말로 이 산더미처럼 더 높아만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여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우리 야권이 들고 일어서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가을과 같은 그런 집단 시위를 통한 압박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귀결점은 현재의 실정의 잘못은 결국 민심을 거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586 운동권들이 과거 운동권식 사고방식으로 정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불행한 것은요.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것을 더 좋아하고 만끽하고 더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과 그다음에 국정운영 내용에 대해서 불만과 그리고 이 건강한 비판, 대안을 내놓는 우리 야권의 입장에서는요. 칼자루를 쥐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책 집행 결정 과정 또는 집행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아무리 비판해도 힘이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 결정적 이유는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를 그리고 헌재 재판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누가? 문재인 정권이. 이 장악 세력은 바로 누구냐면 문바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백계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만 이러한 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이 앞에 국회를 내세워서 그야말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다. 왜냐하면 입법 독재를 하니까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사상 초유의 170 현재 4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법으로는 헌법 개정을 빼놓고는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입법 독재와 이 과잉 입법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까지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어디에서 이런 절정판이 나타났냐면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나타났어요. 대북전단 금지법을 가지고 미국 내 조야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이것을 곧 결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이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의 사설과 칼럼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런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제가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 혼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저의 분석의 틀과
그리고 이러한 이 대중적 영향력이 큰 그야말로 전통 보수 언론에서 보는 이 평가와 시각,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현 정권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칼럼과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식견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반응을 보니까요,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뛰기를 잘 안 하시고 이런 칼럼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제가 칼럼과 사설을 읽을 때는, 전량을 읽을 때는 그 읽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제 경험학적으로 볼 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려요. 사실 우리가 이런 칼럼, 이 사설 잘 안 읽습니다. 제목만 보고 오늘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최소한도 저의 방송을 통해서만이라도 이 논리의 흐름과 그리고 전반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깊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공유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을 짚어나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이 근거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우선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는 이 독선과 오만이 청와대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 굳혀져 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비록 하루가 지나서 어제 크리스마스 오후에 2시 좀 넘어서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면 메시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 제가 처음서부터 인사권자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쭉 나오는 거 보면 저하고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의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나 사실상 같은 얘기다 그러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면자가 빠져 있거든요.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면자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 할 때는, 임명권 하면 법률적 용어인데 인사권 하면 정치적인 용어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윤석열한테는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사권자로서 추미애 같은 잘못된 사람을 장관으로 앉힌 거, 이것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지만 추미애를 조기에 정리해 나간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 거기에 인사권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메시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쭉 언론들을 분석해 보면 일부 이 매체에서는 사과에 방점을 뒀어요. 우리 유튜버 중에서도 사과에 방점을 두고 분석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분석은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이 사과의 진정성은 아직도 약하다, 그 이유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데 왜 대변인을 시켰느냐,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똑같이 제3자를 시킨다 하더라도 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수석비서관, 즉 고위 인사를 통해서 해야지 1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변인을 통해 한 거냐, 이것도 진정성을 담았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을 가면서 오히려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출범,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데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런 시각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사과를, 다른 일면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론적 해석이고요. 그 이면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이 국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되면 계속 밀리게 되는데, 이런 사과의 뜻을 대통령이 표명할 필요가 없다, 강력히 반대하는 그룹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대통령을 잘못 모신 데 대한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거 뭐 기계가 책임지나요? 사람이 책임지지? 멀리 있는 사람이 책임집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노영민 권력순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정책실장, 부동산 문제, 이거 누구예요? 정책실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백신 문제,
TF팀장이 김상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앉아있고 또 차기 좋은 공직을 노리고 있다. 정말 인면수심이라거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뻔뻔스러운 이 고위 이 관리들,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비판이 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직접 사과해 주십시오. 월요일날 수보회의가 있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성탄절 메시지에 넣어서라도 한 줄 적고 별도로 직접 대통령이 육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하기는커녕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청와대가 아직도 민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청와대 안에 있다. 매우 슬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과 내후년에 선거는 반드시 정책과 정각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질과 능력, 인품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바람 선거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 여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된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런 소통 창구도 없고 소통 채널도 다 죽여놨어요.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기자회견 안 한다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 여건이잖아요. 본인들은 그보다 더 한 악정과 불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사, 그야말로 만사는 인사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회전문 인사에만 집중하고 있고 국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인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미애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외교안보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나라의 안보를 거의 팔아먹다시피 한 그런 장본인들, 이런 사람들 전면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와 소통에 더 강한 무게점을 두고 이 전국을 헤쳐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설프게 국면 전환을 한다고 꼼수를 둔다 한들 국민이 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경수나 양정철,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막후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국을 헤쳐나가겠다. 그런데 전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 국정의 실패, 정책 하나하나를 연구 분석해서 야권에서 제시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국정을 수정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와 그리고 이 혼란과 위기의 연속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오로지 거기에 방점에 있는 무대 뒤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은밀하게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경고의 워닝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핵심적인 이 원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민주통합당에서 대선 평가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이 한상진 전 서울대 교수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 권력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제대로 하려면은 사람부터 바꿔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현 문재인 정권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좋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유해야 할 그러한 가치 기준에서 공유해야 할 문제점과 대안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방송에서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상진 교수의 얘기는 일단 어제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국면 전환용이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다고 본다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이 1년이 넘게 지속해 왔는데 현 정권은 제도 장악을 통한 통제와 문바라는 장외 지지 세력의 조직화 이 두 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점이 야기됐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매우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장관이나 대법원장 등 고위직 인사들을 친여권 인사로 포진시키면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다. 하지만은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이번 법원 결정을 보면 권력을 휘두르도 상식을 두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간단한 사회가 아니다. 집권층은 이제 권력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정 목표라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 개혁은 이름만 개혁이지 조직화된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개혁 진보 세력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정 방향을 함께 고민해 수정해 나가고 국민과 대화도 해왔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집권층은 상대를 비난하고 악마화시키는 양극단 방식을 택해왔고 전혀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깨어있고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 정권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멋진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보법, 사학법 개정 등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 뼈아픈 악몽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놓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철학과 스타일이 전부 변해야 한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586 운동권의 체질이나 문 대통령 성향으로 봤을 때 과연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다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노력만 한다면 아직 문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있다. 레임덕을 피하면서 쇄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고 그 첫 단추는 인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쇄신의 방향은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우선 추미애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핵심 요직을 균형 있고 국민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위기 국면을 잘 돌파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 비해 성장세가 좀 낮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 덕이었다. 이 상황도 반전을 하려면 좀 더 새로운 인물, 상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통합을 이뤄나가야 더 이상 쇼통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정말 무거운 이 조언으로 알아들어야지 이것을 비판으로 알아두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주말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오늘 두 번째로 출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하는데요. 어제 세 가지 당부사항을 지시했고 또 오늘은 또 어떤 지시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께 보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얘기 잘해달라. 그리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늦추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포괄적으로 중대 범죄라고 얘기했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이제 특정 사안별로 특정 이슈별로 좀 더 디테일한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직무 배제에서 복귀했을 때의 차이점은 지금 현재 현 여건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이 맞부딪히는 잡음이 나는 그런 지시는 안 하고 조용하게 부드러운 언어를 통해서 지시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여건을 자극해서 본인이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할 필요가 있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사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굉장히 큰 민감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과 관련된 윤 총장의 어떤 수사 지휘권 차원에서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번 이 실패의 국면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추미애고 2차는 노영민이다. 그러면서 추미애 하면 이 고구마 덩굴처럼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언론에 오늘 나오는 것만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1번 타자가 이성윤이고요. 그 다음에 심재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법무부의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사법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심재철과 박은정이는 서부지검에서 이 박은정과 그리고 이 추미애 서부지검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권이 무너지는 지금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데, 추미애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최대 공헌을 했고, 경국 지추로, 즉 경국 지추는 나라를 기울게 하는 추미애다, 이런 얘기죠. 경국 지추로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의 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 즉 멈출 집자죠. 알지자, 지인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다가 정권의 운명을 제청하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 들어갔으니 누구를 탓하냐. 그리고 을사오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 않았는데 추미애 TC 사건이라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쓰는 것 억울해하지 말라. 이렇게 징계의원들 하느라고 쇼를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나 부동산으로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민생은 처참하게 망가져서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온 사방에 가득한데 그까짓 검찰 개혁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고 추미애를 즉각 경질하고 논란의 중심에선 변창 혐의를 즉시 내정 철회를 해라. 그리고 이용구 차관과 사건을 덮은 경찰 관계자도 쥐고하를 먹느라고 즉시 인사 조치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깨문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 김종민 변호사가 얘기한 거 다 공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법원 총공격에 나선 집권당 상권 분리부터 새로 배워라. 이런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을 보면 지금 검찰 비판에 이어서 법원에 대한 비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비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핵심이 삼권 분립에 맞지 않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판결한 거. 이거에 관해서도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판했는데 이거에 관한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은 재판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보다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법치 파괴와 국가분열이 없도록 앞장서는 게 옳은 길이다. 삼권 분립은 민주정치의 핵심 원리다.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이를 통해서 입법,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우연소지 법률안을 무더기로 밀어붙여 우회민주주의 조정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그런 독선과 오만을 사법부로 확장시키는 뜻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는 권력의 독주다. 민주당은 당명에 걸맞은 민주주의 실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게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선일보 오늘 사설 하나가 법원이 두 번째자 나온 엉터리 징계 책임을 물어야 법치가 바로 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최고 수뇌부가 저지른 일이다. 정권 불법 수사 리스트에 윤석열 찍어내기도 추가해야 한다. 정권이 불법을 덮기 위해 저지른 또 다른 불법이다. 반드시 규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책임 정치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 지금 사설입니다. 윤석열 징계 정지, 추미애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자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이 거세게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취임 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바로 그 다짐을 실천할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윤 총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지키게 한 약속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 조작과 선거 공작부터 국민 앞에 밝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두 사건은 대통령이 그야말로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문 대통령 본인 문제라는 자명한 사실 국민이 다 아는데도 문 대통령은 뒤에 숨기만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나. 하지만 이 정권이 상식과 순리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날 대통령 발언을 윤 총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해석한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특위까지 만들었다. 내년 초 공수처를 띄워 윤 총장에 대한 공격과 함께 정권 불법 수사를 모두 강제 이관에 뭉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